흑인 청소년이 길가에서 다친 남자를 돕기 위해 멈췄을 때 그는 친절한 행동이 자신의 삶을 뒤집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구한 사람이 누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력, 감사, 그리고 한 가지 사심없는 행동이 어떻게 가족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무적인 여정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친절의 힘을 믿는지 알려주세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성우의 낡은 차에 깨진 아비리를 통해 스며들었고, 그는 가슴에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약간 퇴색된 식료품점 유니폼을 입고 조용한 교회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스티어링 휠을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의 하루에 있었습니다. 그의 차는 수년 전에 유물인 패치워크가 고르지 않은 아스팔트 위로 덜커덕거렸지만 그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교대 근무는 20분 후에 시작되었고 늦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앞쪽에서 뭔가 특이한 것이 단조로움을 깨뜨렸다. 매끈한 검은색 세단이 도랑에 갇혔고 앞부분이 땅에 묻혀 있었다. 성우의 발은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 처음에는 버려진 차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움직임을 발견했다. 한 남자가 땅에 엎드려서 팔을 약하게 들어올려 도움을 청하는 듯했다. 성우가 소리치며 차를 길가로 세우고 뛰어내렸다. 괜찮아. 그는 더 가까이 달려갔고 그의 스니커즈는 자갈에 삐걱거렸다. 그 남자의 대답은 희미했고 바람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성우는 그 옆에 웅크리고 앉으면서 가슴이 조여왔다. 중년이고 지금은 흙과 피로 얼룩진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집중하려고 했었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은 헐떡이며 나왔다. 도와줘. 병원, 그 남자가 속삭였다. 성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좋아. 좋아. 내가 널 잡았어. 그는 말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도랑에 빠진 차를 흘낏 보았을 때 그는 차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는 다시 그 남자를 내려다보며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흐르는 피와 다리의 부자연스러운 각도를 주시했다. 그 광경에 그의 배가 뒤집혔지만 그는 집중하려고 애썼다. 꽉 잡아 그 남자의 나른한 몸을 차에 태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성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웠고 그 남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할 때마다 그는 움찔했다. 거의 다 됐어. 성우는 승객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가 그를 조수석에 고정시켰을 때 그의 셔츠는 땀으로 축축했다. 운전석에 미끄러져 들어간 성우는 엔진을 시동했고 이 순간이 꺼지지 않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차는 삐걱거리지만 으르렁거리며 살아났다. 좋아, 친구야. 병원으로 데려다 줄게. 나랑 같이 있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우는 한쪽 눈은 도로에 두고 다른 한쪽 눈은 옆 좌석에 주저앉은 남자에게 두었다. 괜찮을 거야. 그는 말했지만 그 말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 남자는 머리를 살짝 숙이고 숨은 얕지만 꾸준했다. 성우는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다. 병원 입구가 보였고 성우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응급실 문까지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한 다음 뛰어내렸다. 도와줘.
그는 가장 가까운 간호사에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 남자가 도움이 필요해. 심하게 다쳤어. 간호사 팀과 경비원이 들것을 들고 달려나왔다. 성우는 남자를 차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면서 뒤로 물러섰다. 간호사 한 명이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길가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차가 도랑에 빠져 있어요. 성우가 딱딱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의가 재빨리 환자에게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잘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할게요. 성우는 잠시 머물며 남자를 바퀴 달린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동문이 뒤로 미끄러지듯 닫히고 성우는 혹독한 아침 햇살 아래 홀로 서 있었다. 안도감과 불안함이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지만 이제 출근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는 차에 다시 올라타 핸들을 움켜쥐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 되뇌었다. 그 남자가 괜찮을까? 그게 중요할까? 중요해. 성우가 생각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일은 없어.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엔진을 시동하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대비했습니다. 당신은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 차를 멈췄을까요? 성우의 행동이 정말 칭찬할 만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그의 사심없는 행동 이후 직장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성우의 자동차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조용해지자 그는 식료품점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대시보드 시계를 보고 움찔했다. 25분 늦었다. 성우는 차 문을 열고 이미 붐비는 주차장으로 나갔다. 손님들의 익숙한 수다와 쇼핑카트의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오늘은 더 무거웠다. 그는 비어있는 직원 입구로 조깅을 하며 변명을 준비하려고 했으며 배가 꼬였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머리 위의 형광등이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고 거의 고발하는 듯했다. 현진 매장 매니저가 출근 시간 단말기 근처에서 팔짱을 끼고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음처럼 푸른 눈이 레이저처럼 성우를 응시했다. 늦었군요. 한센이 날카롭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매장의 웅성거림을 뚫고 나왔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성우가 말을 시작하며 여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듣고 싶지 않아요. 헨슨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나요? 아마 당신은 절다는 이유만으로 하고 싶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성우가 항의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멈춰야 했어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차가 도랑에 빠졌어요. 그는 심하게 다쳤어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헨슨의 눈썹이 찡그려졌고 그의 입술은 비웃음으로 말려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그것을 믿기를 바라요. 도랑에 빠진 남자를요. 그는 유머러스하게 웃었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창의적이에요. 그건 인정하지만 변명으로는 돈을 벌거나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요. 변명이 아니야.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좌절감이 터져나왔다.
나는 한 남자의 목숨을 구했어. 그는 저 밖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 한센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의 어조는 낮아졌다. 내가 목숨을 구했다고.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꼬마야. 네가 걱정해야 할 목숨은 내 목숨뿐이야.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직장을 유지할 수 없어. 성호는 꼬마야라는 단어에 얼어붙었고 턱이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너는 해고야, 한센이 마지막 목소리로 말했다. 사물함을 챙겨나가 성호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방금 한 말 때문에 늦었다고 정말 날 해고하는 거야. 한센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네가 대통령을 구출하는 거라도 상관없어. 늦는 건 늦는 거야. 이제 나가. 성호는 예상보다 더 심하게 말을 했지만 한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었다. 성호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뒷방으로 향했고 운동화가 광택이 나는 바닥에 긁혔다. 그는 조용히 사물함을 비웠고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매 걸음마다 그를 누르고 있었다. 성호의 차가 길을 따라 덜커덕거렸지만 그는 그 소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그 대결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한센의 비웃음, 무시하는 어조, 얘야라는 단어. 분노가 표면 아래에서 솟아올랐지만 그보다 더 그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옳은 일을 했잖아. 그렇지. 왜 우주가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 그의 배가 울부짖으며 집을 나서기 전에 야금야금 먹어치운 그래놀라바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앞에 작은 식당이 보이자 성호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고 그의 타이어는 자갈에 삐걱거렸다. 입구 위의 희미한 간판에는 메기스 플레이스라고 적혀 있었고 그가 문을 열자 커피와 베이컨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식당은 조용했고 부스에 몇 명의 손님만 흩어져 있었다. 성우는 카운터에 있는 자리에 앉아 이름표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다. 따뜻한 미소를 띤 웨이트리스가 다가와서 작은 노트 위에 펜을 올려놓았다. 뭐 드릴까요? 자기야. 그냥 커피만 주세요. 성호가 중얼거리며 카운터를 계속 응시했다. 그는 잡담을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웨이트리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후 김이 나는 머그잔을 들고 돌아왔다. 힘든 아침이군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으며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망설였다. 그래, 그런 식이에요. 웨이트리스는 그에게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후 걸어가서 그에게 공간을 주었다. 성호는 커피에 소용돌이치는 김을 응시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아들아, 넌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멈춰서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말이야. 그게 옳은 일이야.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랬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흔들리지 않게 지켰다. 성우는 아버지가 이웃이나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셀 수 없었다. 당시 성우는 어른들이 고상하게 들리도록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 말이 더 무겁고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래도 직장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다. 한센은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성호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옳은 일을 하면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 순진했을지도 모른다. 아빠,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짜증나. 그는 카운터에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두고 차로 돌아갔다.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엔진의 웅웅거림이 침묵을 채웠고
그의 생각은 자부심과 후회 사이를 핑퐁처럼 왔다 갔다 했다. 그가 차도로 차를 몰고 들어갔을 때쯤에는 공포가 돌처럼 그의 배에 자리 잡았다. 그는 엄마에게 어떻게 말할까? 성호는 차에서 내려 집의 낡은 외관을 흘겨보았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덧문은 비뚤어지고, 지붕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작고 황폐한 집에 울려 퍼졌다. 오래된 나무와 희미한 곰팡이의 익숙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는데 이는 가족 중 누구도 고칠 여유가 없는 집의 많은 문제를 상기시켜 주었다. 거실을 둘러보니 벽에는 똑같은 균열이 있고 비가 올 때마다 더 커지는 천장의 축축한 얼룩이 보였다. 성호는 일찍 도착했다는 현실을 부드럽게 하려는 듯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성호. 그의 남동생 태양이 소리치며 억제할 수 없는 에너지로 공동 침실에서 달려나왔다. 그의 여동생 해리는 그 뒤를 따라오면서 낡은 테디베어를 움켜쥐었다. 일찍 왔구나. 저녁까지 간다고 했잖아. 태양이 성호의 허리를 감싸자 성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꼬마야. 계획이 바뀌었어. 그는 동생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랑 놀러 갈래? 그녀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곧, 카이라, 성호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먼저 엄마하고 이야기하자. 알았지? 그의 엄마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낮고 쉰 목소리로 들렸다. 성호, 집에서 뭐해? 그는 그녀가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몸은 약하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그녀는 퇴색한 드레스 위에 낡은 카디건을 걸쳤고 안색은 창백했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몇 가닥의 회색이 있어서 그녀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물 주전자가 스토브 위에서 부드럽게 쉬쉬거리며 끓었고 그녀는 그녀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맹세한 허브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성호가 문을 두드리며 주저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눈을 그에게로 돌렸고 눈썹을 걱정스럽게 찡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직장에 없어? 성호는 흔들리는 의자의 등받이를 움켜쥐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사고가 났어.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으로 가는 길에 도랑에 차가 있는 걸 봤어. 한 남자가 심하게 다쳤어. 그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 나는 그냥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 그의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성호가 인정했다. 알아낼 만큼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썹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럼 왜 지금은 직장에 안 가? 성호는 침을 크게 삼키고 시선을 낮췄다. 현진이 날 해고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늦었어. 그는 이유에 신경 쓰지 않았어. 그의 엄마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작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당신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후에 당신을 해고했어. 그래, 성우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대로 설명하게도 안 했어. 그냥 늦었다고만 했고, 그게 다였어.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가누는 듯했다. 성호,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의 무게에 떨렸다. 청구서, 식료품, 약.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성우가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불확실함에 배가 뒤틀렸다. 다른 직장을 구할게.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되뇌었다. 성호, 이 가족을 지탱하는 건 너뿐이야. 우리는 지금처럼 간신히 버텨왔어.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보험도 없고, 병원비가 계속 쌓이고, 지금은 험마. 제발. 성우가 말을 가로채며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처리해줄게. 약속할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성호, 너는 이 모든 걸 내 어깨에 짊어질 만큼 어려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연약한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다 할게. 알았지? 그는 말했다. 그의 어조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냥 나아지는 데만 집중하면 돼. 그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다른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태양과 카이라는 오래된 공과 뒤집힌 쿠션을 이용한 허구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순진한 기쁨은 주방에서 들리는 무거운 대화와는 대조적이었다. 성호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바라보았고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니요. 성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할 수 있는 동안 아이로 지내게 두세요. 스토브 위에 주전자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며 우울한 순간을 깨뜨렸다. 성호는 주전자를 끄고 깨진 머그잔에 끓는 물을 붓고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티백을 넣었다. 그는 컵을 그녀 앞에 놓고 그녀가 손으로 컵을 감싸는 것을 지켜보았다. 고맙구나. 자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와 지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내가 알아낼게. 엄마, 성호가 다시 말했다. 그녀보다는 자신을 위해서였다. 약속할게. 한편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친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방은 기계의 무균적인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모니터가 꾸준히 삐 소리를 내며 안정을 찾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의 아내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인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모니터의 부드러운 삐 소리가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숨막히는 발소리와 어우러졌고 재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병원방의 무균적인 흰색이 초점이 맞춰졌고 그의 옆에 앉아있는 그의 아내 지수의 걱정스러운 얼굴도 초점이 맞춰졌다.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빨갛게 충혈되었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그녀의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항상 침착한 사람에게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재서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의 손을 잡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다행히 깨어 계셔서. 그는 눈을 깜빡이며 머릿속의 안개가 천천히 걷혔다. 온몸이 아팠고 특히 갈비뼈와 다리가 아팠다. 뭐였어?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그는 일어나려고 애쓰며 몸을 움츠렸다. 너무 움직이지 마. 지수가 베개를 조정하며 재촉했다. 사고를 당했어. 차가 도로에서 이탈해서 도랑에 빠졌어. 재석은 눈을 감았고 사건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한 도로, 갑작스러운 충격, 차에서 나오려고 애쓰던 모습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 너머로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는 물었다. 지수는 망설이며 표정을 바꾸었다. 의사가 누군가가 당신을 여기 데려왔다고 했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당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젊은 남자요. 재석이 눈썹을 찡그리며 되뇌었다. 그는 기억을 붙잡으려고 했었고 노력의 머리가 쿵쾅거렸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소년이. 그는 나를 도랑에서 구해냈고 그의 차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지수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 대해 다른 게 기억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름은요. 재석은 관자놀이를 문질렀고 자세한 내용이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면서 좌절감이 스며들었다.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흐릿해요. 하지만 그는 제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료품점 제복이에요. 지수는 그 말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표정은 결의에 따라 날카로워졌다. 그럼 그를 찾을게요. 찾아야 해요. 그는 당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가늘게 다물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에게 빚졌어요. 다음날 아침 지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화선에 있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차를 운전하고 식료품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제 남편을 병원입니다. 그를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도움을 주기로 했지만 가능성을 좁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식료품점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직원이라면 누군가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경찰은 약속대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고 현장 반경 10마일 내의 모든 식료품점을 방문하여 관리자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각 장소에서 우리는 젊은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10대 중반이고 아마도 매장 유니폼을 입고 오래된 차를 운전합니다. 처음에는 수색에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고 흔적은 날이 갈수록 더 희미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저 밖에 있어요. 그녀는 재석에게 대화 중에 말했다. 그를 찾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돌파구가 생겼다. 한 경찰관이 지수에게 전화해 최신 소식을 전했다. 신상 설명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처 식료품점의 매니저가 직원 중 한 명이 지난주에 늦었고 누군가를 도왔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매니저가 그를 해고했지만 신상 설명과 일치해요. 지수는 그 소년이 해고되었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고당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불행히도 맞아요. 경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이름은 성호예요. 주소를 알아냈어요. 지수는 그날 저녁 재석에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당신을 도왔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재석은 고개를 저으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바로잡을게. 그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경찰 순찰차를 대동한 크로포드 부부는 성호를 만나러 출발했다.
그들은 매끈한 검은색 수유버를 타고 달렸는데 그 차의 광택이 나는 외관이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경찰이 알려준 주소에 다다르자 그 집이 눈에 띄었다. 동네는 낡았고 보도는 갈라졌고 잔디는 무성했다. 성호의 집은 여기서도 돋보였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덧물은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지붕은 여기저기 처져 있었고 마당은 녹슨 도구와 부서진 가구로 어수선했다. 지수의 손이 그녀의 입으로 날아갔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재석은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집에 고정했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소년이 주저없이 낯선 사람인 그를 구하기 위해 멈췄다. 집 밖에서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경찰 사이렌이 갑자기 울려 퍼지자 모두가 꼼짝 못하게 되었다. 태양과 해리는 창문으로 달려갔고 그들의 큰 눈은 두려움과 혼란을 나타냈다. 주방 테이블에 앉은 그들의 어머니는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은 의자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지지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문 근처에 앉은 성호는 천천히 일어났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앞창문으로 내다보았고 집 앞에 주차된 경찰 순찰차를 발견했는데 그 불빛이 그 뒤에 금이 감벽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번쩍였다. 반짝이는 검은색 SUV가 한낮의 햇살 아래서 반짝였다. 태양은 성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들이 뭘 원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야. 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가누기 위해 힘겹게 침을 삼켰다. 여기 있어.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얼굴이 창백해진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내가 처리할게. 그는 밖으로 나갔다. 지역사회에서 경찰과 마주친 수많은 이야기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순찰차 옆에 서 있는 경찰에게 다가가자 배가 불안하게 뒤틀렸다. 네가 성호야?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네, 성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그의 손은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클립보드를 흘깃본 다음 다시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도랑에 빠진 차를 도운 남자를 도왔나요? 성호는 눈을 깜빡이며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그는 괜찮을까요? 경찰관이 대답하기도 전에 SUV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지팡이에 몸을 크게 기대고 내렸습니다. 그 옆에는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공기의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남자는 성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감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 덕분에 괜찮을 뿐만 아니라요. 그 남자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막연히 친숙했습니다. 뭔가 상처가 희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랑에서 온 녀석이구나.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재석.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아내 지수야. 성호는 망설이다가 내민 손을 흔들었다. 나는 성호야. 지수가 앞으로 나서며 표정이 따뜻했다. 성호. 우리는 일주일 내내 당신을 찾고 있었어. 성호는 발을 움직이며 불안함을 느꼈고 그의 시선은 다시 번쩍이는 불빛으로 향했다. 경찰을 데려올 필요는 없었어. 그는 낮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미안해.
우리는 단지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들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온 거야. 성우는 경찰을 흘깃본 다음 다시 부부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 재석은 살짝 몸을 바로 세우고 지팡이를 꽉 잡았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고 싶었고 직접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성우 씨, 당신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이야기조차 모릅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괜찮다면요. 성우는 망설이며 집을 돌아보았다. 벗겨진 페인트, 비뚤어진 덧문, 처진 지붕. 모든 것이 그들의 투쟁에 대한 고발장 같았다. 네, 그는 마침내 말하고 비켜섰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성우가 크로포드 부부를 거실로 인도하자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양과 해리는 어머니에게 매달렸고 어머니는 그녀의 눈에 띄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시선은 부부에게서 성우에게로 옮겨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성우가 부드럽게 말하며 방문객들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도와준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정입니다. 재석이 앞으로 나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당신 아들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성우의 어머니는 성우를 바라보고 다시 재석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성우 덕분에 나아지고 있어요. 재석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방을 훑어보며 낡은 가구,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마루판을 간신히 덮고 있는 퇴색한 양탄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미소를 띤 지수와 잠깐 시선을 교환했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성우가 재빨리 말하며 연약한 여성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 형제 태양과 혜린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수가 따뜻하게 인사하고 살짝 몸을 웅크리고 아이들의 눈을 마주쳤다. 태양이 수줍게 손을 흔들자 혜린이 테디베어를 더 꽉 움켜쥐었다. 지수가 소파 가장자리에 앉고 재석이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옆에 얹자 가족은 어색하게 앉았다. 성우, 재석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너에 대해, 내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 그날 왜 그만두었니? 성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출근 중이었어. 도랑에 내 차가 있는 걸 봤고 다쳤어. 그냥 널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아빠는 항상 사람들이 필요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라고 했어. 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감탄은 분명했다. 요즘은 드문 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몰고 지나갔을 거예요. 재석의 턱이 굳어졌고 그의 눈은 성호와 그의 어머니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조용한 걱정을 드러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는 재석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성호, 당신 모두를. 성호는 약간 굳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불안을 감지하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미 여기 와서 그에게 감사할 만큼 충분히 했어요.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아빠는 여기,
계신가요? 재석이 부드럽게 물었고 그의 눈은 마치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듯 방을 훑어보았다. 그 질문은 지금까지 무겁고 말하지 않은 채 공중에 맴돌았다. 성호의 어깨가 굳어졌고 그는 어머니를 흘낏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무릎을 내려다보기 전에 얼굴에 고통의 빛이 번쩍였다. 성호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네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동정심으로 무거웠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어요. 성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조용한 결의가 묻어났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가 나서야 했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였을 거예요. 재석의 시선은 그 청년에게 머물렀고 그의 말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침착함에 감명을 받았다. 그럼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돌보셨나요? 그가 물었다. 성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더 똑바로 앉았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 잠깐 일했어요. 주로 청소 일을 하셨지만 그러다가 병이 나셨어요. 지수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어떤 병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성호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만성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춘 후 인정했다. 심장 질환이에요. 치료비가 비싸고 보험도 없어요. 그녀는 말을 끊었고 말하지 않은 진실이 공중에 떠돌았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성호가 재빨리 말했다. 그의 어조는 마치 어머니를 동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방어적이었다. 저는 식료품, 청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한 일해요. 하지만 학교는요, 지수가 부드럽게 재촉했다. 그것도 집중해야 하지 않아요. 성호는 망설이며 입을 꽉 다물었다. 작년에 중퇴해야 했어요. 그는 인정했다. 일과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어요. 재석은 지수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은 감탄과 상심이 뒤섞여 있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어. 재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성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희생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가족이 우선이거든. 하지만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야. 재석이 반박하며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성호. 대부분 성인 남성이 힘들어할 책임을 떠맡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면서 해냈어. 방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냉장고의 희미한 웅웅거림만이 그 침묵을 깼다. 성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착한 아이야. 항상 그래왔어. 그냥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수가 손을 내밀어 위로하는 손을 그 여자의 팔에 얹었다. 당신은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돼.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내 말이 맞아. 지수야. 아무도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성호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야. 재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먼저 내 엄마의 치료비부터 시작해.
치료비는 얼마든지 지불할게. 성호의 눈이 커졌고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하는 거야. 그래, 지수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어조는 따뜻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내 엄마는 건강과 가족의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야. 성우가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재석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는 말을 이었다. 이사도 도와줄 거야. 이 집. 그는 무너진 벽과 처진 천장을 둘러보았다. 안전하지 않고 당신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성호는 그를 응시했다. 그 말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감당하기 힘들었다. 왜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다 했어? 내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재석이 간단히 말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내 목숨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고, 이건 자선이 아니야. 감사하는 거야. 너와 내 가족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학교로 돌아가야 해. 성호. 내 미래는 내 가족의 현재만큼이나 중요해. 내가 교육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해줄게. 성호는 감정의 회오리를 억누르려고 했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감사, 불신, 불안이 그의 안에서 충돌했다. 너무해. 그는 마침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재석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시선을 고정했다. 그래. 그렇지. 넌 몇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 누군가가 내게 보답할 때가 됐어. 하지만은 말고 지수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하지만 친절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증명했어. 성호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이 돕게 해. 자기야. 너는 정말 많은 일을 해냈어. 그들이 짐을 덜어주게 해. 그녀의 말의 무게가 성호의 가슴에 가라앉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좋아. 재석이 미소를 지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좋아. 당장 준비를 시작하자. 방이 다시 조용해졌고 그 순간에 엄청난 순간이 그들을 덮쳤다. 성호의 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지수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떨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성호가 새로운 집 밖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는 동안 이사 트럭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집은 그들이 남겨둔 무너지고 처진 구조물과는 전혀 달랐다. 이 집은 새로 칠해졌고 깔끔한 잔디밭과 햇빛에 반짝이는 튼튼한 창문이 있었다. 공기는 깨끗했고 수년간 그들의 옛집에 달라붙어 있던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없었다. 태양과 해리는 트럭에서 재빨리 내렸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조용한 교회 거리에 울려 퍼졌다. 이 마당을 봐. 테렐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가며 소리쳤다. 우리 여기서 축구를 할 수 있어. 혜린이 따라가며 테디베어를 움켜쥐고 빙글빙글 돌았다. 성호, 정말 커. 그녀가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성호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옆에 서서 지팡이에 살짝 기대어 있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뺨은 조용한 눈물로 젖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아름답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런 곳에서 살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재석이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의 아내 지수도 옆에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재석이 물었는데 어조는 태연했지만 표정은 희망적이었다. 상상 이상이에요. 성호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나서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모두요. 이사팀이 가구를 내리기 시작했고 크로포드 부부는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머물러야 한다고 고집했다. 정오가 되자 집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상자가 풀리고 가구가 정리되었고 웃음소리와 움직임의 소리가 구석구석을 채웠다. 성호는 자신의 방이 될 곳으로 들어갔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었다. 벽은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해졌고 튼튼한 책상이 창문 옆에 놓여 있었다. 의자 위에는 새로운 배낭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공책과 학교 복귀에 필요한 학용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지수가 문간에 나타났고 그가 책상 위로 손을 뻗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기분이 어때? 그녀가 물었다. 성호가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꿈 같아.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서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너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성호. 너는 이 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학교는 이제 내 새로운 관심사야. 재석과 나는 내 학비, 학용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해줬어. 성호는 주저하며 여전히 그들의 관대함의 무게와 씨름했다. 내가 의미 있게 만들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해. 그 다음 주 가족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성호의 어머니는 재석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처리하도록 보장한 치료를 시작했다. 한때 지쳐있던 그 여성은 힘을 되찾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길은 길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태양과 해리는 집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지냈습니다. 테렐은 종종 성호를 끌고 마당에서 축구를 했고 해리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거리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오랫동안 가족을 짓누르던 무게가 덜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새 주방의 넓고 세련된 식탁에 모여 저녁을 먹자 성호의 어머니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축복에 대해 신께 감사드리고 크로포드 부부가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자 그녀는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은 감사와 결의가 뒤섞인 채 윙윙거렸습니다. 그는 그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단호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낭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신나는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성호는 첫날 그린필드 고등학교 교문 밖에 서서 새 배낭끈을 움켜쥐었다. 1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와서 동료들 사이를 걷는 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학교 생활의 리듬이 천천히 자리 잡았다. 성호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참석했고 정확하게 메모를 적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했다.
선생님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복귀에 놀랐지만 그의 집중력과 헌신에 감명을 받았다. 그날 오후, 성호가 책상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한반 친구가 몸을 기울였다. 야, 성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응. 그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많이 만회해야 할 거야. 그녀는 가볍지만 격려하는 어조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계속해. 금방 따라잡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재석과 지수는 계속해서 가족을 돌보며 자주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저녁, 재석이 책가방을 들고 와서 성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가 말했다. 수업을 위한 학습 안내서야.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줘. 성호는 책을 훑어보며. 고맙게도 가슴이 죄어들며 성호는 말했다. 고맙구나. 써볼게. 그럴 거야. 재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성호, 대단한 일을 해낼 거야. 벌써 보여 이 몇 주가 지나고 가족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성호의 어머니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더 강해졌고 종종 동네를 짧게 산책했다. 태양과 해리는 잘 자랐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제 집안의 끊임없는 배경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현관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성호는 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얼굴은 저물어가는 태양에 황금빛에 비쳤다.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그리고 그들 덕분에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말의 무게가 그의 가슴에 느껴졌다. 계속 열심히 일할게요. 그는 말했다.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이미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야. 당신은 이미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성호의 선생님들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과 결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수업에서 그는 손을 들어 동료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영어로는 그의 에세이가 선생님의 주의를 사로잡는 깊은 사고를 반영했습니다. 첫 학기를 마치고 성호는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호가 책을 챙기고 있을 때 그의 진로 상담사인 동준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성호. 그는 종이 더미를 훑어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의 발전은 놀랍다. 너는 학교를 그만두었던 학생에서 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으로 바뀌었어. 성호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동준. 많은 도움을 받았어. 로페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렇다. 성호가 인정했지만 그 생각은 여전히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걸 위해 나아가고 있어요. 로페즈가 말하며 책상 위로 광택이 나는 브로셔를 밀었다. 워싱턴 대학교를 위한 거예요. 명문이지만 당신은 그럴 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호는 브로셔를 응시하며 기회의 무게감을 느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는 약속했다. 성호의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재석은 꾸준히 곁에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찾아와 성호에게 책을 가져다주고 그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조언을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멘토십으로 발전했다. 성호, 알다시피요.
재석은 대화 중 하나에서 말했다. 재능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재능을 이긴다. 그리고 당신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규율이에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기억했다. 그는 모든 시험, 심야 공부 세션,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도전을 통해 그것들을 가지고 다녔다. 워싱턴 대학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성호는 마치 그의 가족 투쟁이 무게가 모두 옮겨진 것처럼 느꼈다. 그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엌에 서서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사랑하는 성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기쁩니다. 태양은 환호했고 해리는 그를 꽉 껴안았고 그녀의 작은 팔은 그의 허리를 간신히 감쌌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 그렇죠. 대학 생활은 회오리 바람이었지만 성호는 성공했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공부에 몰두했다. 시간은 길었고 과제는 힘들었지만 성호는 고등학교 시절을 견뎌낸 것과 같은 결의로 매일을 헤쳐나갔다. 재석은 계속 관여했고 성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주 확인했습니다. 대학은 학업 그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재석은 전화통화 중 하나에서 조언했습니다. 연결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세요. 성호는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학생 조직에 가입하고 여름 동안 인턴십을 하고 멘토와 동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마지막 해에 그는 학업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부들 사이에서 리더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졸업식은 성호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축하 행사였다. 그는 모자와 가운을 입고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며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 그의 가족은 관객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자부심은 분명했다. 재석과 지수도 거기에 있었고 성호가 그들 중 한 명인 것처럼 박수를 치고 웃고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재석이 그에게 다가가 굳게 악수했다. 축하해, 성호.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성호가 웃었다. 정, 너 덕분에. 너 없이는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재석이 고개를 저었다. 성호, 너는 이걸 위해 노력했어. 내가 한 일은 단지 내 잠재력을 보도록 도운 것뿐이야. 졸업 직후, 재석은 성호에게 자신의 회사인 크로포드 인더스트리에서 일자리를 제안했다. 초급 직책이야.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노력을 한다면 금세 성공할 거라고 믿어. 성호는 기꺼이 수락했고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학생에서 전문가로의 전환은 벅찼지만 성호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했고 늦게까지 머물고 질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몇 년 안에 그의 헌신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성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강력한 리더십 기술은 고위 임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승진했고 각 단계마다 궁극적인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성호는 사무실의 큰 유리창 옆에 섰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저물어가는 태양의 황금빛으로 밝아졌습니다. 넓고 우아하게 꾸며진 사무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밤을 보내며 전략과 보고서를 숙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석이 들어섰다. 그의 존재감은 예전처럼 위압적이었지만 친숙함의 따뜻함으로 완화되었다. 요즘은 따라잡기 힘들었지. 재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쁜 거겠지. 성호가 빙긋 웃으며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바쁜 건 전혀 아니지만 정 씨를 만나서 기쁘네. 재석이 지팡이에 기대어 성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성호 씨도 만나서 기쁘네? 아니, 지금은 강 씨라고 해야 하나. 성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성호는 괜찮아. 잠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편안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성찰이 가득했다. 성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책상에 얹었다. 얘기하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정, 제대로 고맙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재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일로 고맙다고 한 거야? 모든 일로. 성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저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우리가 있던 곳과 지금 있는 곳을 생각하면 당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할 수 없어. 재석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성호, 나는 그저 당신을 도왔을 뿐이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건 당신이야. 자신을 얕잡아 보지 마. 성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이상이야. 당신은 내가 스스로에게서 보지 못한 것을 내게서 보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어졌다. 당신은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어. 재석이 의자에 기대 앉았고 시선은 흔들렸다. 성호야, 내가 한 말 좀 해줄게.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서 네가 날 위해 해준 일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그저 고맙다는 말 이상의 것을 너에게 빚졌다는 걸 깨달았어. 낯선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걸었고 그런 마음, 그런 정직함. 흔치 않은 일이야. 성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선택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 아빠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 아빠가 했을 일이었거든.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게 내가 널 돕고 싶게 만든 거야. 하지만 잊지 말자. 성호야,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걸. 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를 받고 정상에 올랐지. 내가 문을 열었을지 몰라도 문을 통과한 건 너야. 성호의 시선이 책상에 광택이 나는 표면으로 옮겨갔다. 그래도 너 없이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지금은 건강하고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의무적으로가 아니야. 태양과 혜린이는 잘 지내고 있어. 둘 다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그건 너 덕분이야. 재석이 따뜻하게 웃었다. 그게 다 너 덕분이야. 성호야. 너의 결애, 너의 희생. 내가 그들을 위해 이 삶을 만들어줬어. 성호는 뒤로 기대어 앉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재밌네요. 그는 잠시 후 말했다. 어렸을 때는 성공이란 돈을 벌고 좋은 차를 몰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돕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성공은 공유하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성호,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것을 더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한 모든 일을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위해서도요. 당신은 영향을 미쳤어요.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학교, 직장, 가족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던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엄마, 아빠, 당신과 정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했어요. 그게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재석이 말했다. 당신은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도전을 받아들여 그것을 연료로 바꿨어. 두 남자는 긴 침묵을 지켰고 그들의 삶이 처음 교차한 이후로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마침내 성우가 침묵을 깨고 그의 어조가 가벼워졌다. 알다시피 나는 때때로 생각해. 그날 내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쳤더라면 재석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그리고 매번 나는 당신이 멈춰서서 신에게 감사해. 왜냐하면 당신은 내 삶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호. 당신은 그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야. 성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바꿨어.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어. 내 삶을 돌아보게 했어. 성공을 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간과했는지. 당신은 나를 중요한 것, 즉 가족, 관계, 감사로 되돌려 놓았어. 성호의 목이 조여들었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재밌는 일이야. 정확히 그래요, 재석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우리 둘 다 그날을 다른 사람으로 떠났고 나는 그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더 낮아져 사무실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재석은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었다. 당신은 다시 일하러 가야겠어요. 임원 생활은 꽤 힘들다고 들었어요. 성호는 웃으며 일어나서 악수를 했다. 당신이 기준을 너무 높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재석은 빙긋 웃었다. 지금은 당신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성호. 그리고 무언가가 당신이 계속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석이 문으로 향하자 그는 잠시 멈추고 돌아섰다. 성호야. 잊지 마.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생길 거야. 낭비하지 마. 잊지 않을 거야. 성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 믿어. 성호의 여정이 시작된 지 몇 년이 흘렀다. 지금은 존경받는 경영자가 된 그는 성공적인 경력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에 대한 명성도 쌓았다. 불우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까지 성호는 자신의 직책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했다. 은퇴한 재석은 그날 저녁 청중석에 앉아 아내 지수와 함께 성호의 연설을 지켜보았다. 재석은 깊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친절과 결단력을 가진 남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바랐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지수가 속삭이며 재석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더요, 재석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